저는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 여자 아직도 살아있어. 뒤따라 들린 웃음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제 안에 무언가를 깊숙이 갈라놓기에 충분할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나무 대문 뒤에 따뜻한 호두파이가 담긴 유리 접시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그들의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 들어갔습니다. 꼬마정구 불빛을 지나고 피크닉 테이블을 지나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는 얼굴들을 지나쳤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제 핏줄이었고 일부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아무도 저에게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아들 준호의 아내 민지였습니다. 대문 뒤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죠. 제가 파이를 좀 구워왔단다. 제가 말했지만 아무도 접시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이블의 가장 먼 구석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접이식 의자가 제 몸무게 아래에서 삐걱거렸습니다. 등이 아팠지만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공기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와 시트로넬라, 향초 냄새가 났습니다. 누군가의 스피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40세가 넘은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너무 크고 빠른 음악이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먹고 마셨습니다.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아들 준호는 어느 순간 맥주잔을 들고 가족을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했습니다. 잔이 부딪힐 때 아무도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즉 저의 손주들은 제 옆을 3번이나 뛰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녕하세요, 할머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나 장바구니 없이 서 있는 저를 아이들이 알아보기나 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비닐봉지에 젤리 간식을 가득 담아주곤 했었죠. 마침내 민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짓는 그 입술을 꽉 담은 미소를 지으며 몸을 숙였습니다. 접시에 좀 덜어드릴까요? 제가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괜찮다. 그녀는 너무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더 말하기 전에 걸어 떠났습니다. 저는 파티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접시를 쌓는 것을 도왔습니다. 냅킨을 접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동안 저는 젖은 종이 타월로 끈적한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후 햇살에 아직 따뜻한 제 빈 유리 접시를 들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분노가 아닌, 슬픔이 아닌 하나의 결정을 내린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작은 커피포트에 커피를 내렸습니다. 단 한 잔만요. 저는 창가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들 준호가 숙제를 하곤 했던 바로 그 테이블이었습니다. 의자에 앉기에는 다리가 너무 길었죠. 그때는 준호가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제 그는 저를 간신히 참아줄 뿐입니다. 저는 그 일요일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파이 접시는 깨끗하게 씻어 말려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우편물을 가져오기 위해 한 번 집을 나섰지만 봉투를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준호의 이름을 다시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집 저들의 집은 한때 제 것이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기회와 가족 투자를 믿었던 그때 제 은퇴 계좌에서 나온 4천만 원의 계약금이었습니다. 그저 너희들의 시작을 돕고 싶었을 뿐이야. 제가 말했었죠. 아무런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에 앉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관련 서류는 여전히 제 서류함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그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수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숫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들이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누가 제가 준 것을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준호집이라고 라벨이 붙은 폴더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구매 계약서 등기 서류, 그리고 상환에 대한 기대 없이 돈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제가 서명한 편지가 있었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니까. 제가 편지에 썼던 그 문장을 읽는 것은 생각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 변호사님이라는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매우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이전에 부동산 상속 분야에서 일하셨죠. 몇 년 전 브릿지 모임에서 만난 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재산 증여 그리고 유산 문서에 대해 질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왜인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일 오세요. 모든 서류를 가져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잤습니다. 약도 없었고 배회도 없었습니다. 평화는 아니었지만 일종의 정렬된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저는 조심스럽게 옷을 입었습니다. 다림질한 슬랙스, 진짜 구두 좋은 코트 입기에는 날씨가 너무 따뜻했지만 말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양을 바꾸려 할 때는 단추가 달린 옷을 입는 것입니다. 박 변호사님의 집에서는 레몬 세정제와 박하차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폴더를 들여다보고 문서들을 훑어본 후 작은 끙 소리를 냈습니다. 서면상에 기대도 없었고 공동 명의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것입니다. 당신이 증여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무력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계좌 유언장, 법적 대리권에 대해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을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집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체크리스트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반으로 접어 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주방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음악도 텔레비전도 없었고, 제가 한때 싫어했지만 이제는 반기는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빈 종이를 꺼내 맨 위에 이름 하나를 썼습니다. 이준호. 그리고 그 위에 한 줄을 그었습니다. 수요일에 저는 나눌 의도가 전혀 없는 파이를 구웠습니다. 블루베리 파이에 약간의 레몬 제스트를 넣었습니다. 저는 생일이나 추수감사절에만 아껴 쓰던 좋은 파이 크러스트 레시피를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오직 저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도 계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여전히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이가 식는 동안 저는 도리스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었던 낡은 숄로 무릎을 덮은 채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자전거를 탄 아이들, 두 집 건너 누군가 잔디를 깎는 소리. 제가 가까이서 지켜보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오후였습니다. 오후 내 시경 건너편 차도에 제가 아는 차가 들어섰습니다.
민지의 여동생 수진이었습니다. 식료품이 가득 담긴 토트백과 와인 한 병을 들고 채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한 번 노크한 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안하게 자신의 자리를 확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루비 생일 이후 거의 4개월 동안 그 집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때조차도 그들은 저를 쓰레기통 근처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음악에 너무 가까이 계시지 않도록요. 저는 준호가 그 말을 마치 사려 깊은 것처럼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루비는 제가 떠난 후에야 제 선물을 열어보았습니다. 손으로 바느질한 그림책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한 페이지에 담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담아 표지 안쪽에 메모를 썼습니다. 루비는 그것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 2번 그들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식료품점에서였습니다. 준호는 서둘렀고 민지는 채소 코너에서 저를 못 본 척했습니다. 또 한 번은 도서관에서였습니다. 루비는 저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미소도 없었습니다. 제가 대리교사나 잘 기억나지 않는 이웃인 것처럼 흐긋 보는 시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 모를 아이들을 위해 복도 서랍에 스티커 작은 공책, 작은 보물들을 여전히 채워두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충실하게 그 서랍을 채웠습니다. 그날 저는 그것을 비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까지 모두 종이 봉투에 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른 재활용 쓰레기와 함께 길가에 두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가 마치 저처럼 몇 시간 동안 그대로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민지가 지난 일요일에 엄마 감정을 상하게 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랬대요. 가족 행사가 다 그렇죠. 저는 그것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삭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설명을 박물관의 소장품처럼 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또는 그녀는 단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뿐이야라는 부드러운 완충제로 변명을 포장하여 기념품처럼 보관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7시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깐 기대했지만 옆집 전가줌마였습니다. 렌틸콩 수프 한 통을 가져왔고 그녀의 고양이를 봤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못 봤지만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파이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왜 제 눈이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이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파이가 너무 맛있어서 무릎이 윙윙거릴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저는 제가 깨달았던 것보다 그 웃음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복도 선반에 있는 사진 한 장을 들었습니다. 저와 준호 2018년 사진이었습니다. 준호는 8살이었고 앞니가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세상 전부인 것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네가 그립구나. 어른이 된 당신이 아니라 그 소년이. 저는 사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책상 서랍을 열고 법률이라고 라벨이 붙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유언장 의료 지침,
그리고 3년 전 제가 낙상했을 때 준호가 서명했던 법적 대리 위임장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 후 한 번도 연락하거나 묻지 않았던 서류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오랫동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는 박 변호사님께 다시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제 기억 속에만 존재했던 가족의 모습에게 작별을 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변호사님의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두꺼운 목도리처럼 당신을 감싸는 부드러운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녀의 책상에는 깔끔하게 쌓인 파일들과 저는 계약서를 재미로 읽습니다라고 적힌 머그잔, 그리고 아무도 손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유리 박하사탕 병이 있었습니다. 법적 대리 위임장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문서를 그녀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그것을 취소하십시오. 그녀는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어머니? 이건 큰 변화입니다. 확신합니다. 그녀는 왜인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책상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 취소 신청을 접수할게요. 제가 공증할 것입니다. 몇 가지 서명할 것이 있지만 제가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양식을 인쇄하는 동안 저는 뒤로 기대어 앉았습니다. 제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술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를 집행인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산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해 주십시오.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드님을 완전히 제외시키시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집도 직업도 가정도 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했습니다. 그녀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깨끗한 서식 파일을 열고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할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찾을 것입니다. 아마도 전문가를요. 저를 해결되지 않은 문제처럼 쳐다보지 않는 사람을요. 그녀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집은요. 집은 가족 중 아무에게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집을 파십시오. 매각 대금은 의미 있는 일에 기부되어야 합니다. 생각하신 곳이 있나요? 저는 제 지갑에 손을 넣어 낡은 소책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녹색 길가에 있는 여성 쉼터입니다. 준호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제가 한때 그곳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에서 몇 가지 상자를 클릭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에 대해 매우 분명하시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오랫동안 불분명했습니다. 문서가 준비되었을 때 저는 신중하고 의도적인 필체로 모든 것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공증하고 깔끔하게 스테이플러로 찍어 저에게 사본을 건넸습니다. 제가 일어서서 떠나려 할 때 그녀는 저를 문까지 안내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저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밖의 공기는 이전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해는 떠 있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날씨를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코트를 더 단단히 여미고 제 차로 천천히 걸어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전화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하나. 엄마, 법적인 문제로 전화한 거 봤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민지가 지난 주말에 엄마가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전화 주세요. 저는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열쇠 수리공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남자는 젊고 공손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질문 없이 현관문과 뒷문의 자물쇠를 교체했습니다. 그가 새 열쇠를 저에게 건네자 저는 4개를 복사했습니다. 하나는 제 지갑에, 하나는 방화 상자에, 하나는 옆집 전가줌마에게, 하나는 제 안전금괴에 보관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더 잘 잤습니다. 꿈도 없었고 그저 휴식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비냄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요란한 종류가 아니라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 내려앉는 부드러운 금속성 습기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장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은 몇 주 동안 손대지 않았고 메리골드는 피곤한 어깨처럼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위를 들고 천천히 체계적으로 그들을 잘라주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가위가 통제력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회, 저는 동네 신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지점은 제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긴 줄도 없었고 프린터에 낮은 윙 소리와 고객 서비스 직원들의 공손한 대화 소리만 있었습니다. 저는 매니저를 요청했습니다. 트리나라는 이름의 여성이 재빠르지만 친절하게 나와 저를 유리벽으로 된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제 계좌의 모든 권한 사용자들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불러왔습니다. 공동 서명인 1명과 공인 카드 소지자 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준호 씨요. 아드님이신가요? 그랬었죠.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를 제거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를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완전히요. 네. 접근 권한을 제거하고 카드를 취소하고 모든 것을 제 이름으로만 재발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보안 질문을 설정하고 온라인 로그인을 변경하고 제가 직접 올 때까지 계좌를 잠가 주십시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동안 저는 그녀의 책상 위에 있는 식물을 응시했습니다. 스킨답서스였습니다. 잎이 반짝이고 하트 모양이었으며 바닥으로 부드럽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방에 딱 저런 식물을 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때 흙을 먹으려 했었습니다. 저는 기저귀 가방을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크게 웃었습니다. 트리나는 변경사항을 인쇄하고 서류를 저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알림을 설정하거나 신탁을 설정하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삶의 다음 버전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는 그녀가 말한 것 이상을 이해하는 것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은행을 떠났을 때 저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끗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복도 벽장으로 갔습니다. 사진 상자들, 명절 식탁보, 그리고 제가 끝내지 못한 퀼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방화 자물쇠,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가장 중요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집의 등기서류 출생, 증명서, 보험증서. 저는 준호의 출생 증명서를 꺼냈습니다.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역사라고 라벨을 붙인 폴더에 넣고 다른 모든 것과 떨어진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소록을 펼쳤습니다. 여전히 90년대의 탭이 붙어 있었고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한 작은 플라스틱 칸막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탭으로 넘어가 이름들을 응시했습니다. 이준호, 민지, 수아, 트렌트. 저는 펜을 꺼내 각 이름 위에 한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B탭으로 넘어가 새로운 이름을 썼습니다. 박 변호사님, 신탁 및 유산 전문가. 저는 그날 밤 창문을 열어둔 채 잠들었습니다. 비는 지붕 위로 부드러운 타악기 소리를 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그저 조용하고 꾸준한 알미 있었습니다. 일요일 전가줌마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바나나 머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주방에 앉아 그녀의 현관 아래에 자리 잡은 길 고양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그 고양이를 버논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녀는 점심 직후까지 머물렀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일요 신문을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조용한 아파트, 단지의 작은 임대 목록에 밑줄을 쳤습니다. 방 2개, 1층 세탁기와 건조기 포함. 딱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려내어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곧. 저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저 여자, 아직도 살아있어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이 분명해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싸게 포기했던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월요일에 저는 박 변호사님이 추천한 부동산 변호사 이영민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꾸준하고 낮았으며 눈을 마주치기도 전에 신뢰가 가는 종류였습니다. 저는 소유권 변경과 재산 이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목요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집의 등기 서류 재산세 기록, 제가 20년 동안 보관해온 수리, 영수증세, 지붕세, 배관 준호가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지만 제가 어쨌든 돈을 지불했던 그 보일러. 모든 영수증은 그들이 잊고 싶어 했던 이야기의 한 가닥이었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폴더에 라벨을 붙였습니다. 제가 끝냈을 때 제 식탁은 아무도 저항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한 여성의 작전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차단된 번호였습니다. 저는 음성 사소함으로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잠시 후 기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민지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준호 씨가 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수아가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우리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전화 주세요. 거짓말이 오래된 향수처럼 공기 중에 머물렀습니다. 수아는 몇 주 동안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일에도 말입니다. 제 생일은 민지가 해피 버스데이 엄마라고 적은 페이스북 알림과 그들의 개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생일은 제가 주방에 혼자 앉아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작은 컵케이크 하나를 만들었던 바로 그 생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목요일에 저는 진주 단추가 달린 남색 카디건을 입었습니다. 단추는 빛에 비춰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영민 변호사님의 사무실에 2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의 접수원은 저에게 커피를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날 제 손은 카페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영민 씨는 조용하고 지적인 방식으로 친절했습니다. 말보다 더 많이 듣는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즉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집을 신탁에 넣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제가 말했습니다. 제 가족 중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요. 지금도 나중에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전 신탁은 간단합니다. 어머니께서 당분간 수탁자이자 수익자가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집이 팔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현금화하고 싶습니다. 매각 대금은 의미 있는 곳에 전액 기부될 것입니다. 생각하신 곳이 있습니까? 저는 제 지갑에 손을 넣어 낡은 소책자를 꺼냈습니다. 사랑의 집 여성 쉼터입니다. 저는 준호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한때 그곳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깨끗한 템플릿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수탁자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찾을 것입니다. 아마도 전문가를요. 그녀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집은요. 집은 가족 중 아무에게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팔아서 그 수익금은 모두 기부될 것입니다. 그는 논쟁하지 않고 그저 적었습니다. 저는 또한 준호 씨를 수혜자로 등록할 수 있는 모든 문서에서 제외하고 싶습니다. 은행 계좌보험, 의료대리 위임장, 모든 것을요. 제가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공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이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하도록 유언장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제가 이미 제 상속 변호사와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공식화만 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거의 2시간 동안 조항들을 검토하고 양식에 서명하고 비상사태를 지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는 인내심과 정확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끝냈을 때 그는 저에게 얇은 바인더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신탁 패킷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은 이번 주에 파일링 될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제 척추가 다시 실제 무게를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상한 견고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번화게이트에 있는 빵집에 들렀습니다. 몇 년은 동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카운터 뒤의 소녀는 새로 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모님이라고 불렀고 제가 친절해서 무료 쿠키를 주었습니다. 저는 레몬 타르트를 사서 차 안에서 먹었습니다. 햇빛이 앞 유리를 통해 제 무릎에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조용함 속에 앉아 신탁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제 이름, 제 서명, 제 조건들, 허점도 약점도 없었습니다. 몇 달 만에 어쩌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선택되기를 기다리는 누군가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 막 어두워지기 시작했을 때 차 한 대가 제 차도로 들어섰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환영받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전화도 안 받고 잠그고 모든 걸 바꾸셨어요. 왜요? 그는 화내기보다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더 이상 펜을 쥐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지도를 찾으려는 누군가처럼 말입니다. 그냥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떠났습니다. 저는 10분을 기다린 후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가 천천히 차를 후진하며 운전대 뒤에서 피곤해 보이는 그의 얼굴을 창문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다시 앉아 차 한 잔을 따랐습니다. 설탕 없이 우유 없이. 제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들은 침묵을 더 크게 들을 것이다. 현관 앞은 몇 년원 동안 이렇게 깔끔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금요일에 저는 울타리를 다듬고 현관을 쓸고 심지어 문 위에 깨진 전구도 교체했습니다. 누군가 오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결국 떠날 것이고 이 집이 제가 돌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집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43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준호가 5살 때 이사 왔습니다. 그때 그의 가장 좋아하는 일은 장난감 공룡들을 창턱을 따라 줄 세우고 그부들처럼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얘는 수하고 얘는 박 선생님이야. 한때 이곳은 저의 꿈의 집이었습니다. 방 3개, 넓은 앞 창문, 제가 재봉실로 바꾼 좁은 작은 다락방. 저는 모든 벽을 직접 칠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주방 바닥에 타일을 깔았습니다. 이웃들이 그냥 아들이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을 때 저는 홈통 스크린을 교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기다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수첩을 들고 각 방을 걸어 다녔습니다. 손님 방에는 한때 준호와 민지가 가구가 필요할 때 제가 주겠다고 했던 낡은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낡았다고 말했습니다. 복되는 제 언니가 수놓은 평화가 이곳에 산다라고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걸려 있어서 그 뒤의 벽은 주변 페인트보다 더 깨끗했습니다. 뒷방 준호의 옛방에는 작은 돛담배가 그려진 커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그것들을 바꾸려고 했지만 항상 무언가가 방해했습니다. 옷장에는 여전히 먼지 쌓인 야구 카드 상자와 개인이라고 라벨이 붙은 신발 상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뒷마당의 사과나무는 이제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것을 왼쪽으로 잡아당겼지만 그것은 피곤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매년 봄 반항적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거의 1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준호가 바로 그 나무에 올라가 갇혀서 제가 맨발로
성난체 사다리를 끌고 나올 때까지 사이렌처럼 울부짖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남은 눈물로 떨면서 저를 안아주던 방식.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가 말했고, 저는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민지와 함께 처음 집에 왔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이 집을 아직 리뷰되지 않은 모텔처럼 둘러보던 방식. 아늑하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수아를 처음 안았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볼은 붉고 쭈글쭈글했습니다. 준호는 그날 실제로 울었습니다. 완벽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민지가 아이들이 옛날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음식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던 크리스마스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파이를 가져왔던 방식. 수아는 그것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트렌트는 비누 맛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그 해 저는 그들의 명절을 위해 빵 굽는 것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빵 굽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수첩에 썼습니다. 커튼은 그대로 두고 퀼트는 가져간다. 주방에서 저는 스토브 위의 찬장을 열었습니다. 제 베이킹 찬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닐라 계피, 흑설탕 남편이 결혼 10주년에 저에게 사준 무거운 계량컵. 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포장하여 보관이라고 라벨이 붙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신문에서 오려낸 아파트 단지에 전화했습니다. 테레사라는 친절한 여성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 방 하나짜리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1층 햇볕이 잘 들고 조용해요. 대부분 은퇴자와 교사들이 살아요. 고양이를 허용하나요? 허용합니다. 저는 고양이가 없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는 화요일에 집을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담요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현관에 앉았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맞은편에 몇 개의 현관 불빛이 켜져 있었고, 옆집에서는 풍경이 희미하게 딸랑거렸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밤을 헤드라이트를 기다리며 발소리를 기다리며 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누군가 기억해 주기를 기다리며 여기에 앉아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밤은 저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배고픔도 없이. 그저 서늘한 공기 속에 제 이름은 여전히 제 것이고 제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준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립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커피 테이블 위에서 레고성을 쌓던 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리워했습니다. 길을 건널 때 제 손을 너무 세게 잡던 소년. 그 소년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필요, 자신의 일정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남자에게 대체되었습니다. 아마 언젠가 저는 그를 제대로 애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짐을 싸야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가 아닌 수에게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제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 작았습니다. 이 번호 아직 할머니 번호. 맞아요. 잠깐의 멈춤. 아빠의 낡은 휴대폰에서 찾았어요. 아빠는 제가 찾는 것을 몰랐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마당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말입니다. 저는 서둘러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치심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려는 그 본능은 오랫동안 제 안에 살아있었지만 저는 최근에 그것을 퇴거시켰습니다. 무엇이 미안하니?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에게 말하지 않은 것, 도서관에서 할머니를 못 본 척했던 것, 엄마가 그 말을 했을 때 웃었던 것 미안해요. 재미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그녀는 멈췄습니다. 너는 단지 소속되고 싶었을 뿐이야. 제가 그녀를 위해 말을 마쳤습니다. 네. 저는 즉시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과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해줘서 고맙구나. 저 할머니를 볼 수 있을까요? 저 혼자요. 저는 제가 비웠던 파이스랍을 생각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아도 계속 보냈던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녀가 얼음길을 건널 때 제 손을 너무 세게 잡던 방식을. 좋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 방과 후에 오렴. 너 혼자만. 그녀는 여름 내내 숨을 참고 있었던 것처럼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든 차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회색빛이 돌고 이슬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종류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바나나 브레드를 구웠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집을 따뜻한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시 12분 수하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너무 큰 후드티와 끈이 풀린 운동화를 신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마스카라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어줄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가 노크할지 확신하지 못했단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우리는 주방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빵을 조금씩 뜯어 먹었습니다. 저는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가 미쳤다고 했어요. 그녀가 불친절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끊어내고 있다고. 저는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중이란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차이가 있단다. 그녀는 거의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제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냥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따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를 그리워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 문장은 제 안에 무언가를 접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허락된다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불친절한 방법을 가르치기 전 8살 때 준호와 같은 눈을 가진 이 소녀를. 너는 돌아올 수 있단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진실만을 위해서. 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녀는 1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준호나 민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학교책 그녀가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고양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은박지에 쌓인 2번째 바나나 브레드 조각을 들고 떠났습니다. 그녀가 차도를 걸어 내려가는 것을 모퉁이를 돌 때까지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희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직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일기에 썼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쾅 닫힐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저 안에서 부드럽게 잠그고 혼자 와서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사람들을 위해 창문을 살짝 열어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